계기로 법정위가 바로 세워지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정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어서 그 민주당 유승희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려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토론회 진행하면서 중간에 오시면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으신 그 진보정의연구소 소장님이신 조윤현 연구소장님께 사회권을 넘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정의연구소 소장 조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게 되면서 첫 말씀을 어떻게 열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한 25분, 30분 되시는 분입니다. 앉아 계시는 그 조국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세 분 토론자, 패널 토론자 선생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저희들 다 바쁘지 않습니까? 이 바쁜 시간 쪼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 왜 굳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앉아야 할까? 이런 자리 마련해준 대법원 판사님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 불쾌합니다. 저도 바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는 그 어처구니 없게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거창하게 정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에 저버린 판결에 대해서 그 각계 전문가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그게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 노회찬 전 의원 개인의 인권과 정의와 양심을 지키면서 저희 5천만 국민들의 다수의 잃어버린 정의, 빼앗긴 정의를 어떻게 되살릴 건가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좀 긴급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적혀있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아까 조국 교수께서 국민의원이라는 뜻이 써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쫓겨나면 정말 정의롭게 싸우다가 불의의 힘에 의해서 국회를 쫓겨나게 된 그런 분들께 국민의원이라는 호칭을 써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 사면 이런 주제로 삼성 엑스파일 긴급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저희 진보정의당 김재남 국회의원 자리하시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좀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 자유롭게 좀 얘기를 그래도 저희들이 푸는 게 대법원을 조롱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패널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얼굴로서 모든 걸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노회찬 대표 후원회장 맡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또 특별사면 청원운동을 속된 말 동떴죠. 예, 그래가지고 또 좀 쉴만 하니까 또 일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대단히 즐거워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국 교수께 이제 좋은 일거리를 줘가지고 본인도 많이 흡족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 오늘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시는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참석하셨습니다. 워낙 이쪽 분야에 이제 또 전문가시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변호사로 잘 알려는 저희는 착한 인권 변호사 우리 정정훈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좀 시간을 좀 짧고 압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표 시간 20분 정도 하고요. 그 토론이 거의 발표식 토론으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15분 시간 드리고요. 답변 시간, 조국 교수의 답변 시간 5분 정도 듣고 청중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게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상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고 마무리 발언 1분씩 하시게 되면 1시간 30분 정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분 준비된 발표 조국 선생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국입니다. 이제 제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인데 그때 노회찬 의원께서 지난번 선거 나가실 때 제가 그 노원에 가서 행사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이 판결이 걸려 있었습니다. 걸려 있었는데 그 당시 선거 과정에서 반대쪽의 후보분들이 얘기하기를 대법원 판결 유죄 판결 날 건데 이 사람 뽑아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가 실제 노원에 돌았습니다. 그랬고 그 당시 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빨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벌금형을 빨리 추가하라는 얘기를 지난 선거 때 했습니다. 근데 뭐 등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이제 뭐 법안 국회의원 100여 부분이 추가를 했습니다만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선이 겹치면서 정비법 개정안 자체가 아예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라는 것 외에 이 엑스파일 사건이 판결로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MBC 이상호 기자 사건 그리고 월간조선 김영광 전직시장 사건 이 기자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고 정치인인 노회찬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호 김영광 그 두 분 기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전합제 판결에 나와서 이제 의견 진술도 됐고 그 다음에 이상호 김영광 사건 및 이 노회찬 사건에 대해서 각각 두 개의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학자로서 논문 발표한 게 있는 데다가 물론 저는 이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사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후원회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올해 정말 작정하고 이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작정을 하고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게 터져나와가지고 이걸 정말 마무리하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마무리 나왔고요. 여의도에 안 오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게 됐습니다. 팔자가 봅니다. 그 사건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실 저 얘기보다는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의 그 말씀 중에서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표시를 했고 서명운동 제안에도 제 의견은 요약되어 있고요. 발표한 논문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법률적 얘기는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비법률적 얘기로 하게 되면 공소시효니 면책 특권이니 이런 이제 법률 용어라는 것들은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법 논리를 떠나서 아주 중대한 불법 행위를 특히 이제 헌정물란 불법 행위거든요. 국가안전기획부도 불법 도청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 마찬가지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고 또 떡값 받은 떡값 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모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이유로 모두 불벌되는데 그거를 보도했던 기자들과 그 다음에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공개했던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법률 논리로 보게 되면 그 대법원의 논리가 일정하게 논리가 있지만 이게 보통 시민들의 상식에 맞는 건지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많이 잊혀져 있습니다만은 형평성 문제도 사실 남아 있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뒤에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지금 보게 되면 사면복권 얘기를 할 때 많이 잊혀져 있는 게 뭐냐면 월간조선 김현광 기자 편집국장은 얼마 전에 사면복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현재 이 빌딩에 있는 국회의장 비서관인가요?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엑스파일 사건으로 3명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 아까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 모두 기소가 안 됐다 한다면 그중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3사람인데 3사람 중에 김현광은 사면복권 받아서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 이상호 기자는 MBC에서 잘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 박탈내서 뭐 국민의원 한다고 하는 상황이 더 말이 안 된다. 1단계는 이 판결 자체의 결론을 전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판결을 일단 인정한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 힘이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사면복권을 왜 김영광만 해주는지도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두 가지가 저로서는 도저히 이건 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이제 SNS 상이나 여론으로 보게 되면 이 판결문에 있는 그 주심 판사 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박보영 대법관 요 판결 이전에 원래 그 노회찬 사건이 있었고 노회찬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서 대법원 왔는데 그때 대법원이 파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고 이 박보영 대법관 개인이 뭐 특별히 요번에 새롭게 의견을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던 대법관분들을 꼭 비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했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앞에 파기환송의 결론을 그대로 해서 박보영 주심 그다음에 민일영 대법관이 재판장이 강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민일영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사실은 파기환송했던 판결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 뭐 김진환 의원님 계십니다만 대법원 이렇게 뭐 국정감사 하실 때 박보영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인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호 김영광 기자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이제 그 유죄 판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범위가 어딘가에 대한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 뭐 좌우 이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이 어디까지 보호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던지는 것이고 이건 진보 보수와 좌우를 넣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예컨대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 유사한 어떤 사건, 국립법 관련 사안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올린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물론 차이는 있죠. 외관 그 정보가 소통되는 통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이다라고 할 만큼의 중대한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대법원 판결 노회찬 의원 대법원 판결이 의존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거에 유성환 의원의 반공국시 발언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김영삼 정부 이럴 때입니다. 그때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반공국시가 아니다. 우리가 통일국시다. 이러다가 의원직 잘립니다. 아주 뭐 여기 저보다 약간 연배가 아래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인데요. 그때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이게 그대로 온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유성환 의원이 그런 얘기할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인터넷 없었죠. 물론. 즉 인터넷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판결 이 유성환 판결인데 그 판결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인터넷이 뭐 우리의 생활처럼 공기처럼 와 있는 이 시대에 적용했다라고 봐서 그래서 과거에 뭐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이 없고 오프라인만 있는 시대의 대법원 면책특권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온라인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새로 생겼고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그 점에 저는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국회 출입 기자에게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정 보고를 다 올리고 있는데 이걸 못 올린다는 얘기냐? 좀 매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자기의 홈페이지에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법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면책, 약간 법률적인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는 이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20조 정당행위라는 아주 뭐 형사법 얘기인데요. 형사법상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사 면책특권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처벌받는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구속조건에 해당한다.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고 공중에 중요한 정당한 관심이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또 법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또 여기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이 법리 자체를 지금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 각 국회의원들 정파를 떠나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대폭 줄어버렸다. 이게 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은 거냐?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활동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조건 안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면복권 문제가 있습니다. 사면복권의 그 남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복권 같은 경우 막판에 거의 자신의 측근, 특히 비리 측근들을 시체말로 떨이 하다시피 다 석방시켜줬는데 그다음 맹비난이 있었고 저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면복권의 기능이 뭘까?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의 신복, 부하의 비리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사면복권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의 원래 기능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면복권이 옛날에 그 왕들이 이제 은사를 베푸는 그런 데서 출발한 건데요. 이게 그 민주주의 공화국화에서 민주공화국화에서 사면복권의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왕에 거의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왕이 자기 측근들 처리해주는 임기 말에 다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법적이나 시민단체에서 맹비난을 받아왔거든요. 그럼 사면복권을 없앨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면복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사면복권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진정의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에서의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할 대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또 대법원의 판결과 시민의 생각, 의식과 상식과 이게 괴리가 있을 때 그거를 그 법률을 뛰어넘는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저는 사면복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 노회찬 사건이야말로 뭘까? 여러 가지 법률적 논리를 통해서 유죄라고 하는 거죠. 또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자면 또 대법원의 현재 구성 다수 의견 소속이 나왔습니다만 대법원 판사분들의 대법관분들의 다수 의견은 그게 유죄라고 했을 때 그걸 일단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과 정의의 관념, 형평성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이고 봐달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유죄할 것인가? 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유죄 판결과 즉 법률 논리와 일반 시민들의 법적 법감정, 양심과 괴리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현행 법제도로는 대통령의 사면복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지금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는데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저는 전혀 그건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미 지금 그 황교안 후보가 장관이 되지 않았지만 국가 체제로 봐서는 이명박 정부하에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즉 대통령의 특사라는 건 대통령 마음에 100% 달려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현재 법무부 장관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 그대로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뭐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이런 얘기 하시겠다고 누차 공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은 노회찬 사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자신의 대선 공약 실현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이 특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교수께서 지금 한 20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금 조국 교수의 논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워낙 깔끔하게 요약 정리하셨기 때문에 요약 정리 없이 토론 순서는 저희 여기 자료집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론이 강정훈 변호사님, 하태훈 선생님, 박근영 차장님 해가지고 각 15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명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좀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판결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생각은 판결문이 다 있구나 벌써.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판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채욱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 그것을 깬 대법원 판결,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상우 기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그때 이게 노회찬 의원에서 무죄 파기환송한 판결 뒤에 헌재 결정 또 하나 있었고요. 이런 판결들이 쭉 있는데 이 판결들 다 읽어보면 그 판결 안에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수준 높은 법리나 정확한 근거들이 이미 다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결이 사회적 대화 과정 속에서 조국 교수님들 비롯해서 학자들이나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충분히 사회적 대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준 높은 법리나 정확한 논거들이 그 대법원 다수 의견에서 부정된 것인데, 이게 과연 이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이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다수 의견이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대법원 판결을 같이 읽어보는, 관련 판결도 같이 읽어보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상우 기자와 관련된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이게 이제 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사실 정당행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정당행위가 법제서 전체 내에서 그 불법 도청된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였냐 아니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 이상우 기자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법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법리를 만들었는데 그 법리에서 다수 의견이 뭐냐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당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 의견은 비상한이 아니고 중대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이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좀 읽어보면요, 24쪽에 있는데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이 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법리를 이렇게 정립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노회찬 의원이 신분을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리 성립 자체에 이미 부정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단칼로 쳐버린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는 쳐진다라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런 비상적 상황에서라면 그건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긴급 피난이라건 그게 언론의 자유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리를 정립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통신비밀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대법원 다수 의견이 정립하는 판결은 그거는 언론의 자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그건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니네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 두 법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중대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률 정립한 거거든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고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 대법원 다수 의견에서 이것을 깨는 논리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충분한 영역 문제가 아니었다. 대법원 법리 자체가 사실은 구부러진 거였다. 다수 의견의 법리 자체가 구부러진 거였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리를 정립을 했는데요. 이 법리를 정립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 행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법리에 끼워 맞추는, 법리에 들어 맞추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8년 전 대화였다. 8년 전 내용이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실명 공개할 필요까지 있었네. 이 두 부분인데요. 이 8년 전 대화 공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원심 판결 그리고 제가 한 말 빠뜨렸네요. 그 법리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이 대법원에서 노회찬 무죄 판결을 파기한 뒤에 바로 뒤에 한 몇 달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 통신비밀보호법 유죄 판단에 근거한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5쪽에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 20조 정당행위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예컨대 타인과의 대화 내용이 공중의 생명, 신체 등 고도로 가치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사회적으로 임박한 내용이 극히 예외적인 피해만 대화 내용 공개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제 헌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사실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뒷북을 치는 것이지만 헌재가 관련 조항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대법원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이 성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정확하게 이제 그런 표현, 그러니까 지금 코테이션 자체가 사실은 그 대법원 판결의 코테이션을 그대로 따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법 절차 내에서 해결될 문제지 법률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전원 판결 법리가 정립되어 버리고 판결이 나버리면 그 순간에 더 이상 사실은 이걸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말하는 사법 절차 내에서 더 이상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다음에 하급심을 고등부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지금 재상부심 판결 아닙니까? 그 판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헌법에 비추어서 통신비밀법을 해석하는 데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른 해석들에 비추어서 그 통신비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이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본 뒤에 판결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년 전 대학 공개 내용이라 이제 관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2심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하는데 보면 근거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대화 내용에 있는 진술들, 특히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자. 작년에 3천 했다. 올해는 2천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연말에 또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소심 판단은 금품 전달이 이 대화 전에도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함정이 그거 있다. 수정할 수 있다. 함정이 그거 있는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8년 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관심을 놓고 빨리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 정당하다라고
라고 봤는데 파기환송 판결은 이랬던 것이죠. 이에 관해서 파기환송 판결은 이게 실제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입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리를 구부려 놓고 그 법리, 구부러진 법리에다가 현실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부정확한 판단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8년 전 말고 실명공개와 관련된 내용은 무슨 28종 내외에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한두준 판결에 나오는 얘기인데, 당시 이제 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법무장관이 도청내용 들었느냐, 도청내용에서 검사들이 보고를 했느냐, 도청내용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 도청과 관련된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그래서 수사를 촉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친박하게 여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 무죄 판결을 한 한수준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전원회치 판결은 이제 법률 구분을 하셔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 공개를 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법원 판결은 여기 우리가 쓰는 판단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치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법리를 통해서 교정하고 정당화하는 과정, 이건데 어쩔 수 없이 가치 판단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가치 판단이 법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설득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판결, 지금 이제 확정된 대법원 판결들은 그 가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적 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설득적 논거가 전혀 없고, 사실은 그 설득적 논거를 정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법리화가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은 그것이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이었지만 우리들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 속에서는 다수 의견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수가 지금 안 나오고 방해가지고 박수 치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 토론 진행 중에 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2분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 지금 참석해 계시고요. 오랫동안 평사활동하셨던 서기호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권태영 총장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판결 때문에 소중한 시간 지금 다 지금 국가적 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분들. 여기 이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인해서 국가적 대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저희 소속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를 바로잡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현역 국회의원 수협에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정훈 변호사께서 26쪽의 헌재 결정 사항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거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통일법 개정 여부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좀 기다려 본 뒤에 대법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 2월 4일 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가 새누리당을 꼭 강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18분 포함해서 152명의 국회의원분들이 통일법 개정안 발의를 했죠. 근데 별로 기다리지 않고 10일 뒤에 대법 최종 판결을 냈는데, 그때 논거 좀 보수 언론 쪽에서 그거 얘기해서 상권 분립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권 분립이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정당한 요구고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기계적으로 상권 분립 얘기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치학을 한 사람으로서도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설명을 5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하태원 선생님 그 15분 토론 주십시오. 예, 저는 직전에 참여연대 사법강센터 소장을 맡아서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센터에서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이라고 하는 소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결 비평 좌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본적인 입장은 통기법의 두 가지 행위가 법정형이 동일하지만 도감청하는 행위하고 공개누설하는 행위가 법정형이 동일하지만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해서 면책특권이라든지 정당 행위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감청 로그의 경우는 주로 국가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 행위라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도감청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런 정보를 접했을 때 주로 이제 언론 보도기관이 될 수 있고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정당 행위라든지 면책특권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은 완화돼서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형식적인 법 해석 적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하는 것을 굉장히 축소 해석해서 실제로 이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 법이 판례도 그렇고 금지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항 같은 경우에 축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 발제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이것을 이 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 속에서만 판단을 해서 물리적 공간적으로 국회에서 행해야지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은 법률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법문헌의 물리적 의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지만 법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우선 할 수가 있겠고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명 공개로 대화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가 되고 실명 공개된 검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고 우리 현행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외에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굉장히 초법규적인 일반적인 위법성 조학 사유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정당 행위로 인정돼서 적법 행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넓혀 놓았고 우리 대법원은 물론 이 취지에 따라서 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다만 노동쟁의 행위라든지 최근에 업무방해라든지 무슨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또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정당 행위의 요건을 굉장히 또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 행위에 관해서 좀 넓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고 이 발표문 토론문에는 5가지 우리 대법원이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환송 판결에서는 정당 행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그래서 비상한 이렇게 써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익 균형성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는 공개한 시기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90년대 말에 법조 비리들이 연이어 터져서 김대중 정부 초기에 사법개혁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됐었지만 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계속 각종 게이트가 요 공개하기 전에도 윤상림 게이트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도 무슨 게이트인가요? 하여튼 김흥수 하여튼 여러 게이트들 삼석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부패방지법도 제정이 되고 2002년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라고 바꾼 부패방지위원회도 이 출범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때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상한 공적 관심이 있었던 때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익 균형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침해되는 것은 이제 대화의 비밀, 그다음에 이제 이 통신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명단 공개된 검사들의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되는 것이고, 실제 이익은 수사를 촉구해서 뇌물 수사를 하게 되면 뇌물죄가 훨씬 더 이게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 배포는 대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정당 행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이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통비법 명예훼손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극히 형식적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양자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금은 억지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보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국회에서 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것도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걸 어디 다른 국회 밖에서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한 것이어서 아주 형식적으로 보면 행위면에서는 국회 내에서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별사면을 정당성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 때문에 이제 상권 분립의 이념은 훼손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역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특히 이명박 MB 정부의 마지막의 경우는 친인척 등등, 그리고 여러 차례 자기는 사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단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정당성을 잃은 특별사면에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권력형 비리의 경우는 수사도 잘 안 되고, 또 수사되더라도 기소도 잘 안 되고,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형을 살기가 어렵고, 또 실형 자체도 굉장히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또 사면 복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에 대한 사법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이런 의문을 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번에 사면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MB가 힘이 좀 빠지니까 그때 겨우 수사가 시작돼서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점에서는 더욱더 사법부를 무시한, 권력 분립을 무시한 그런 처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이런 비판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해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은 사면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곧바로 사면을 해야 된다. 사면의 정당성.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많은 부분은 너희들 사면 남용됐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편이기 때문에 사면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고, 제가 이 판결 비평문을 쓰면서도 사실은 그 점을 굉장히 유의하면서 왜냐하면 이거를 넓게 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수사기관이 정당 행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게 되고, 또 이 행위가 굉장히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일 텐데, 이제 벌금형을 둠으로 해서 처벌이 좀 완화되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조금은 덜 보호가 되는 그런 하여튼 부작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개정안을 내든지 할 때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은사는 법과 사법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통칭이라도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면은 입법의 오류나 법원의 사실인정, 법 해석 및 양형상 나타나게 된 다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시정할 수 없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사면은 법과 판결의 효력을 교정해주는 기능을 갖는 것이고, 소위 양심수나 확신범을 처벌함으로써 발생한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법치국가성이 훼손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은사는 법 밖의 세계에서 법의 영역 속으로 비쳐 들어와 법의 세계의 추운 암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비추된 것이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브루프라고 하는 독일 법학자가 얘기한 것을 제가 인용 없이 뭐 토론문이라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기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정부 수립 이후에 수없는 사면이 이루어져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매번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노회찬 의원의 경우가 바로 특별 사면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줄 사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문도 그랬었고, 그런 상황에서의 의원직 상실형은 매우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불법을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또 유권자에 의해 선택된 국회의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이고,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 판결도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중에서 범하게 된 명예훼손과 통비법 위반의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더 불법 감청 녹음한 자가 아니고 불법 감청 녹음한 내용을 공개한 자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물론 통비법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지만 통비법이 국가정보수사기관의 불법 감청 녹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됐다는 점하고, 불법 녹음 내용 공개 주체가 법사위 국회의원이고 비밀 대화 내용이 검찰 고위 간부라고 하는, 뇌물을 수수했을 것이 거의 개연적인 공적 인물의 권력형 비리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을 사법부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오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처벌될 사람들 없고, 이들 비리 내용을 공개한 국회의원만 유죄 판결을 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그런 판결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의 오류와 부정의를 시정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특별 사면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 사면이 행해져야 판결에 의해서 발생한 공동체 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교훈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당 게시판에서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시민의 어떤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였습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었던 사면권이 그동안에 정말 역대 대통령들 거의 모든 분들이 남발을 해가지고 사면권 폐지도 진보 진영에서 한테 주장한 적이 있고, 아주 엄격하게 제한시켜야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장해왔던 진보 쪽, 진보정의당 또 그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노회찬 개인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느냐, 이거는 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당 게시판에 진보정의당 당원께서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한 약간의 불만, 상당히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회찬에 대한 사면 법권 요청은 구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 분께서 그것은 당당하고도 정중한 요구이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 한태원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그 정도의 인정 속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토론자 많이 기다리셨는데 박근영 처장 15분 토론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근주입니다. 우선 다른 분에 비해서 토론문 발표문을 준비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실은 앞서 말하신 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언급하신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을 더 붙이면 굳이 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는 다 지적할 점들은 다 지적하겠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민스럽더라고요. 오더라도 뭔가도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 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정종원 변호사님께서 미처 제가 잘 몰랐었는데 헌법재판소 그 결정 파기환송심 다음에 나왔던 중간에 타이밍이 좀 어색했던 그런 결정들까지도 언급해 주셔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3.1절 사면은 조 교수님 하루 이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했는데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만 이번 3.1이 안 된다 하더라도 8.15 사면 보통 스카탄신의 사면 이런 경우에도 좀 포함이 충분히 될 만한 그리고 이분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통합을 저해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비판을 누가 과연 할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겠나. 그동안에 여러 고위 정치인들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라든지 기업형 범죄에 저질렀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면이 반복될 때마다 사면을 행사하는 사람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그렇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이 나왔지. 만약에 그런 사면권 행사가 정말 그거는 국민적으로 모두 설득력 있고 또 다수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면이었다고 하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비난이 그렇게 있지 않았을 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를 한다 보면 진보정의당에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양새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새 신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법 정의에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보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나쁜 사면이 아닌 필요한 사면을 행사한 걸로 또 역사가 또 기록을 해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이번에 보면 아까 먼저 다 나오셨지만 국회에서 어쨌든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2월 4일날 발의하고 입법권을 행사해서 법 규정에 과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를 밟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154분이 대법원의 재판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도 했는데 대법원에서 굳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미뤘던 것은 두고두고 좀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라도 다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권이 지금 심사가 곧 들어갈 거니 미뤄달라고 요청하면 그럴 때마다 법원에서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냐 일반론적으로 다 그렇게 했냐 보면 또 그러지 못하는 그것이 가지는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또 어떤 정치 특정 다수당의 사람만이 아니라 아까 10여 명이라고 하지만 정치 색깔이 다른 정당에서도 그리고 이 의원이 소속된 정당 아닌 또 다른 야당에서도 다수에게 참여한 것을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국회의 입법권, 국회의원들의 입법자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런 점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갔던 것은 과연 국회 그다음에 대법원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우려로 저는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조 교수님은 발표문에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아마 시간에 대해서 말씀 못하셨지만 이미 물론 엎질러진 물이긴 한데 이런 국회 권한이라든지
국회에서 다른 헌법기관의 존중을 받는다는 차원은 앞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154명의 국회의원들께서 대법원에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그러한 일들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선고를 예고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한 마당에 그걸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유감을 표명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게 국회로서의 권위도 지키고 필요한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이 결과를 보고 대단히 좀 속된 말로 부끄럽고 면이 안 서는 일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 사면대에서 주로 예전에 사법감시팀에서 좀 일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신경을 못 썼다 그런 개인적인 변명을 혼자서 해봤지만 2011년도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날 때 왜 그때 이렇게 떠들썩하게 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 판결 나오기 직전에 좀 더 힘을 모아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마 항소심 판결에서 좋은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마음을 좀 풀어놨던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추정을 되고 그런데 어쨌든 2011년도에 그때 그거를 바로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나버리니까 지금 대법원 소부에서 그걸 뒤집는다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박보영 주심이나 이런 분이 원흉으로 이렇게 지목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왔는데 그건 좀 신기한 측면이 대단히 아쉽고 그에 대해서는 사법을 감시하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좀 반성이 되는데 이 판결 끝나고 나서 또 항상 나오는 말이 여러 가지 판결이 잘못된 거 나오면 항상 지적되는 말인데 역시나 대법원이나 대법관에 대한 선출 이런 게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좀 견제 이런 게 역시나 많이 필요한 거를 더 절감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는 아마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애매한데 올해는 대법관 중에서 바뀌는 사람은 아마 없는 해로 알고 있고 이명박 정부 후기였던 2011년, 12년도에 대부분 다 바꿔버렸죠. 이분들이 이제 임기가 6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 또는 그 다음 해까지 임기를 하실 것 같고 법재판관 중에 몇 분은 올해 또 재판소장을 아직 임명이 서려야 되고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송도한 재판관을 비롯해서 몇 분이 또 바뀌니까 대부분 아닌 이제 헌법재판소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동의 규범을 정하는 사람들의 선고 아직 교체가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 국회 차원에서도 형식적으로 보통 이제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좀 검증 기간을 좀 더 늘리자고 한다든지 추천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는 것들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행 국정과제에 그런 거를 넣었더라고요.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호도 좀 강화한다. 이런 게 인수위에서 발표한 대통령 국정과제 140가지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데요. 물론 아쉬운 거는 거기서 말하는 공익신고는 공익제보, 공익신고의 범위는 주로 생활안전 분야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좀 권력형 비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나 비리에 대한 제보 이 부분까지는 확장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익신고, 공익제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정과제에서 포함시킬 정도로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면책특권으로 이걸 보호해줄 거냐 아니면 공익신고로서 공익제보로서 이걸 보호해줄 거냐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익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걸 문제 제기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면으로서 그걸 좀 인정해주는 것과 함께 제도적으로도 법률로도 변화를 좀 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2심에서 무죄 받고 3심에서 이제 파기환송 당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그때 약간 반영을 해가지고 2009년 12월 4일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2011년 5월 13일 약
8개월 정도 있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 파기 선고가 났었고요. 그때 좀 안일하게 이제는 뭐 그냥 법을 믿었던 거죠. 법의 양식. 그 법원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었거든요. 법원은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가? 뭐 그런 말 들었는데 그 최후의 보루를 믿었다가 믿는 독에 발등시키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분이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때 좀 더 현명하지 못했을까? 지나고 나면 대단히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더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노회찬 개인을 어떻게든 구명하거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정의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것도 오늘의 어떤 모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 조국 선생님 답변 시간 5분을 정도,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 5분 정리를 지금 하는 중에 제가 그 질문 2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청년분들도 질문하실 시간 있으면 그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20, 제가 30계산이 이게 20분 좀 넘게 남은 것 같거든요. 원래 박근영 차장께 이거를 질문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정정훈 하태원 선생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일본 논술 구문이 어저께인가 오늘 실린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벌가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정부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정보를 수사의 단초로 삼는다는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도청 등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공공의 이익 보호에 앞서는 사법부의 본분이다. 이 앞부분은 그 유명한 독수독과론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법리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얘기 중에 분명히 나왔는데 그 논술 고문 이런 얘기 아직도 좀 횡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태원 선생님께서 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 질문은 정정훈 변호사께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건 그러니까 14일 날 국회의원직 의원사무실 되고 나서 새누리당의 모 의원 이름 적혀 있는데 뭐 이게 아무래도 좀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밝히고 저랑 성이 같은 조모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 등 또 다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 때문이다. 노 의원이 이런 한 행위라든가 이성호 기자가 한 행위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일을 알리고 폭로하는 자체의 순기능도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정훈 변호사께서 좀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법 도감청에 의한 이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없도록 절대적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그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검사 수뢰에게 하여튼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혹시 있었다면 몰라도 이 불법 도감청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돼야지만 하여튼 대화의 어떤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도감청하는 경우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달리 봐야 된다라는 도감청하는 행위는 거의 뭐 절대적으로 이 금지가 돼야 되고 정당행위 뭐 등등의 요건이 충족될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만 도감청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렇게 이제 언론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어떤 어느 정도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정당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돼서 해석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조 교수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좀 헷갈리시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불법 도박장된 내용이 증거로서 제출되거나 그런 건 안 되지만 그것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까지 다 부정할 것이냐 이런 거 조금 이제 다른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안기부 엑스파일 2005년도에 공대에 꾸리고 요즘도 안기부 엑스파일이 아니라 삼성 엑스파일 여기를 붙이거나 두 개 다 같이 묶어야 되는데 안기부 삼성 엑스파일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쨌든 불법 도청된 안기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단체 저희가 할 일인가 이런 거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할 것이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재판에 쓰인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당시에 수사를 촉구했던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아까 조현 선생님께서 인용한 한국일보 그쪽에 경제신문인가요? 하여튼 한국일보 농설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거는 수사 자체도 하면 안 된다. 그걸 단서로 수사 착수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식이라서 조금 저희는 그렇게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조 교수님 그 관련해서 뭐 사실 제가 논문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많이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농설위원 제가 다 거의 못 봤습니다만은 그분의 불법한 도청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유죄 판결을 못 쓰죠. 그건 뭐 법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회찬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비약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불법한 도청을 해가지고 안기부 관련자건 중앙일보건 삼성이건 다 그래서 수사를 안 했어요. 재판도 당연히 안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다 끝났습니다. 이쪽은 끝났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른바 독소효과 원칙 또는 위법수익 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되어서 그쪽에 대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그 관련 범죄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유사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촉구를 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건 끝나버렸어요. 위법수익 증거배제 법칙 문제 또는 독소효과 원칙은 노회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노회찬의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노회찬의 증거와 관련은 없죠. 노회찬이 수집한 게 아니니까요. 노회찬이 불법한 감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끝났고 그다음에 노회찬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때는 그거를 공개를 했다는 건데 그 경우는 노회찬이 불법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노회찬이 또 불법 선거 모의를 한 것도 아니죠 당시에. 그럼 그 경우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한 증거 취득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그걸 보도하거나 공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법리가 있거든요. 그게 정당행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리가 있는데 많은 언론에 특히 보수 입장을 취하신 기자분들이 첫 번째 적용되는 위법수익 증거배제 법칙을 가지고 그건 불법 도청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논문에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유사한 판결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그 경우 미국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 그 주법원에서 불법 도청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가 그 사안이 매우 공적인 관심사고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이고 공적 관심이 있다고 할 경우 불법 도청에 관여한 자가 공개하는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요. 불법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노회찬이든 이상호든 이런 사람입니다. 공개할 경우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처벌하지 않는 법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상하게 그 두 번째 법리는 다 빼먹고 첫 번째 것만 지금 많이 써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합니다 진짜. 데일리한 기사네요. 그러니까 도전위원회 등 유죄 판결은 명예훼손 및 기밀 침해 등 또 다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 때문이다. 뭐 이거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국가의 책무만을 절대시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나 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상 주어진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 또는 헌법상 대통령 선거 제도 등과 같이 등을 거대 기업과 검찰 권력이 유탁해서 훼손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국가의 책무 이러한 책무들이 일방적으로 훼손된 판결이라고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가 이러한 책임보도 사이에 조화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칫 뭐 순기능도 있죠. 잘못된 일을 알고 폭로하는 자칫 순기능도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결국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론에 의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실정법을 국민의 건전한 법상식에 맞도록 개정해야 할 국회의 의무가 사실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추가하자면 이제 그 조영 교수님이 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조혜진 의원인데 이 사람이 사적으로 제 대학 동기네요. 지금 보니까 동기라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정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정법을 위반한다 자체는 이 공개를 노회찬 의원이 공개할 시점에 이게 실정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당시 시점에 있어서 그게 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노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 등등 있는데 그 문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형사법상 하고 있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법리는 우리나라 현재의 법리도 명예훼손일 경우 공인이냐 사인이냐, 그 사람이 공적 인물이냐 아주 사적 인물이냐, 그 사안이 공적 사안이냐 아주 사적인 내밀한 사안이냐를 다 따져서 공적 인물이 관련된 공적 사안 경우에 있어서는 공적 인물이 인격권 침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법리가 또 있거든요. 그걸 앞뒤 다 자르고 명예훼손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지금 공적 인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욕과 온갖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적 인물 요구에 있어서는 다른 중대한 법익 보호가 있으면 그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사회자의 권한이자 책무 중에 하나가 시간을 계속 시계를 보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12분 남아 있습니다. 그 11분은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본인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앞에 저를 빼고 네 분께 어떤 질문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웅 총장. 예. 그냥 뭐 예.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 사무총장으로 있어서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대단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제 쭉 법리적인, 그다음에 그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법리적 문제보다도 오히려 상식적 수준에서도 이건 참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바로잡을 유일한 수단이 현재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특별사면 요구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사회적 정의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번에 진보정의당이 특별사면을 당의 이름으로 직접 또 촉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문제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좀 시급성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기왕에 또 조국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청원이 아니라 실제로 요구라는 차원에서 당이 어렵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단순히 이제 법리적 문제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향후에 오히려 나를 기소하라 이런 운동을 또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당으로서도 이 사회적 정의에서 정말 힘이 정의냐, 정의가 힘이냐 이런 데 대한 견해 충돌이 있을 때 결국 정의가 힘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역시 시민사회 운동은 뒤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확장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시면서 대법원이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당으로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당의 이해에 그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사실은 한 손으로는 정의의 얘기를 얘기하고 한 손으로는 당장의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참 더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노회찬 후원 회장으로서는 아니라 특별사는 총괄 입장에서 이런 데 대해서도 좀 견해를 한 말씀 더 해주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당원이 아닌데 사면 복권이 안 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재보궐선거 후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저는 뭐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각 정당이 또는 정치 세력이 모두 후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결과는 뭐 또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면 청원을 할 시점에 했을 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원도 아니지만 이 자체 인기 판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 다 비판적으로 볼 건데 이 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 말이 판결이 딱 나와서 의원직을 박탈되는 순간 바로 다른 후보 얘기한 자체가 저는 예의 안 맞다는 펼쳤으면 정치도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 노회찬 의원이 뭐 파렴치 비리범도 아니고 특히 야권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후보도 사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연대 작업들을 해왔는데 딱 끝나니까 이제 입 싹 쓰는 이런 모습은 좀 모양이 안 좋다 이런 좀 심기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제가 표현했던 거고요. 그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럼 다 확정돼서 사면 복권 안 되고 난 뒤에 가면 얘기해보자. 그래서 정당끼리 서로 만나서 물론 진보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정의당도 후보를 내고 싶으실 거고 또 뭐 민주당이든 뭐 통합진보당이 내기로 했다고 보도가 났던데 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인간적인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인 예의에 좀 혼난다 싶어서 제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면 운동을 이제 시작했던 것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노회찬 의원하고 상의를 했던 건 아닌데 아까 법학자로서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후원회장으로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것도 있고요. 이걸 노회찬 의원 개인 또는 진보정의당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모양이 우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비판이 왼쪽 오른쪽에서 동시에 올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서 당원도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제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뭐 저보고 또 그런 분들도 있으시는데 박근혜한테 구걸한다 뭐 비난 하시라면 그냥 제가 받으면 되죠. 제가 받고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박근혜한테 결국 사면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을 하는 게 구걸인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노회찬 의원이라는 개인 한 명을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예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박탈당하고 16년까지 밖에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다. 존중한다. 이건 존중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는 못하고 그리고 사면 복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좀 대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면 복권을 받아내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사면 복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판결이 왜 잘못됐는가의 얘기는 단순히 노회찬 의원 개인의 희생만이 아니라 이른바 삼성공화국 또는 삼성왕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잊혀졌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잊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되살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질문과 관계없이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삼성 문제만이 아니라 원래 이 삼성 X8이 딱 터졌을 때 왜 떡값 수사부터 시작해 막 꼬이기 시작했을까 해서 꼬이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줬거든요. 공개적으로. 지금 다 잊어버린 사건이지만 그때 노 대통령이 이걸 도청 문제로 처리를 했어요. 공개 발언을 해가지고 수사 문제를 끊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끊기 시작했고 그때 맥락이라는 게 아주 뿌리가 깊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이게 지금 와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제 잘못했다 합니다만 그 시점에는 이거 터졌을 때 그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이걸 가능하면 접는 방식으로 그
입장을 취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꼬이고 겹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삼성공화국 엑스파일 이런 문제를 다 한번 사면 복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번 총괄하고 털고 앞으로 우리가 공유활동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정파를 넘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조국 교수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왜 좀 더 그때 현명하지 못했을까. 제 기억을 상기하면 다 아시는 기억이니까 다시 환기시키면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죠. 건국이래 최대의 정경헌 거대 권력이 남과 형태의 결정판이다. 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조국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참여정부 2005년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이 문제는 불법 도감청의 문제이지 권력형 비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때부터 덮여지기 시작한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좀 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는 좀 더 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결국 나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죠. 예, 다음 질문 두 분 받겠습니다. 없으면 한 분만. 없습니까? 좀 해명이랄까요? 변명을 하나 하면 아까 우리 사무장님 말씀했는데 사실 참여연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면을 금시하는 단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저도 이번에라도 8월달이라도 5월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요. 참여연대는 사면을 좀 감시하는 단체다 보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같이 뭐 사면을 청원한다든지 사면을 요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를 기소하라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 중심으로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이 좀 오고 가는 거는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또 저희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의원님이 그걸 하셨을 때의 상황과 지금 이분들이 시민들이 그걸 인터넷에 올리는 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희는 판단을 아직 미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시민 저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희는 오히려 참 미안한 지경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에 질문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고자 하는데 조국 교수께서는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드는 얘기가 없답니다 지금. 예. 정정훈 변호사부터 1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이게 뭐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어차피 사실은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이런 토론이라든지 전 의미 있다고 보고요. 학자들의 평소 비판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판결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동의되는지 여부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좀 앞으로 이 판결을 기고해서 비판이든 총선이든 그걸 가지고 국민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분들이 그 파기환송한 대법원 그 4분 중에 2분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점에서도 그랬으면 적어도 좀 부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가든지 뭘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 있던 김지영, 전수환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네요. 예. 저도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좀 사후약관님 말씀밖에 안 되긴 하지만 대법원이나 의법관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감시하고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견제하고 비판하고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텐데 같이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마무리 발언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 사회자로 왔는데 언제 저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올지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예, 저희 정치사의 1975년 4월 9일이 아마 법학자들도 아실 건데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그 선언된 날입니다. 이게 스위스어디에 있는 쪽에서 때문에 저는 2013년 2월 14일 그거보다 뭐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다. 역사적 오명의 날이다. 이건 단지 노회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까 저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거대 권력, 기득권 구조의 권력형 비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개연적이라는 표현을 하태경 교수께서 쓰셨지만 상당히 수사했으면 제대로 수사했으면 다 드러날 수 있는 여전히 280개의 그 파일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3개인가 깎은 거죠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 무혐의 판결 다 줬고 그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외우질 못하죠. 그 속된 말이 좀 있네요. 떡값 준 놈 무죄, 받은 놈 무죄, 알선한 놈 무죄, 국민에게 알린 사람은 유죄. 이런 판결을 사법부가 내렸다고 했다라면 이거는 사법부 여기 이제 법조인들 다 계시지만은 이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까 저희 당의 사무총장의 권태현 총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노회찬 개인의 금연과 땅에 떨어진 사회적 정의를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3일 특사가 있는 거고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이제 조국 교수가 이제 일정에 답변을 했지만 4.24 재보선에서 노원병 지역 특히 노원병 지역에서 제2의 노회찬이 당선되는 것 이것도 하나있고 이 사안 자체를 전국민적 이슈로 하면서 박근혜 5년 동안 일정의 권력형 부정부패 이건 대단히 심각한 범죄 행위거든요. 기득권 구조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힘이었고 그 부분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권력형 부패 청산하겠다, 중수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해왔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아니면 이것과 더불어서 권력형 비리가 없는 정말 줄어든 5년 뒤에 저희가 정말로 이 사안을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권력형 비리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그런 속에서의 토론을 한번 가졌으면 좋다는 생각 들고요.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노회찬 대표 오늘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노회찬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이런 말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자료집에 43조 그리고 이미 긴급 기자회견문 국회를 떠나면 적혀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마무리 짓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서는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소개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토론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